여러분, 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으며 가난과 번영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정직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가운데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꿈입니다. 특히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 꿈들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벽 3시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어둠 속에 앉아 방금 꾼 꿈을 되새기며 등골이 서늘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손을 흔들었거나 이름도 모르는 흰옷의 낯선 이가 조용히 당신을 불렀거나 혹은 끝없는 어둠 속 물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는 자신을 바라보았거나 그 꿈을 꾼 아침 여러분은 아마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꿈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꿈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동료 교수들, 제자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친구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떠나기 몇 달 전부터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가까이 살고 나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머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을 꿈이 먼저 전해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수면 연구자들과 완화의학 전문가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서 특정 꿈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기록해 왔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이 꿈들을 두려워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꿈을 통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원망이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70세 이후에 찾아오는 5가지 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꿈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더 깊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듣지 마십시오. 105년을 산 노인의 이야기를 삶의 가장 정직한 속삭임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먼저 떠난 배우자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거나 조용히 손짓을 합니다. 아무 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저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가슴 한쪽이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걱정을 끼칠까봐 혹은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헛것을 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오랜 친구 98세에 세상을 떠난 제 교수가 바로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기 2달 전부터 돌아가신 아내가 꿈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산책길에 조심스럽게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형석이, 나 요즘 자꾸 정자가 보여. 웃고 있어. 손짓을 하는데 무섭지는 않은데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3달 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임종전 시각체험 Pre-Death Visionary Experience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버팔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의 80%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가 등장하는 꿈 혹은 환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경험을 한 환자들 대부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안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흐트러진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무의식이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며 이별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의 어른들은 이런 꿈을 꾸면 조용히 장롱 속을 정리하셨습니다. 묵혀두었던 한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손주들에게 줄 물건들을 따로 챙겨 두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그런 꿈을 꾼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05년을 살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고마웠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네가 있어 참 다행이었다는 말. 그 꿈은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그 말을 전하라는 삶의 마지막 부탁인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웃으며 손짓하는 꿈을 꾸었다면 겁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 꿈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진하게 살라는 초대장입니다. 2번째 꿈입니다. 신발을 잃어버립니다. 어딘가에 벗어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두었는데 돌아보면 없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맨발로 서 있습니다. 차갑고 낯선 바닥 위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서 있습니다. 잠에서 깨면 묘하게 허탈합니다. 단순한 꿈치고는 너무 또렷하고 너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신발은 발걸음입니다. 살아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혼례식에서 신발을 감추는 풍습도, 돌아가신 분의 신발을 처리하는 방식도 모두 신발이 그 사람의 삶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오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 발걸음이 이제 멈출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운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아직 괜찮아, 아직 더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몸은 이미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예전 같지 않고 숨이 조금 더 가빠지고 밤잠이 얕아지는 것들, 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라는 언어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흰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혹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길을 안내합니다.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 그 사이에서 잠이 깹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이 꿈을 두고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을 겁먹게 했지만 저는 그 표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승사자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누군가 미리 와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옛 어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미신이든 아니든 그 안에는 하나의 따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완화의학 분야의 연구들도 이와 비슷한 보고를 합니다. 임종 직전에 환자들이 방 안의 특정 방향을 바라보거나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미소를 짓거나 혹은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기록이 적지 않습니다. 의학은 아직 그것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90세가 넘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언어가 닿지 못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인간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꿈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셨다면 내일 병원에 가십시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남은 발걸음을 더 튼튼하게 걷기 위해서입니다. 흰 옷에 낯선 이가 당신 이름을 불렀다면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 꿈은 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러 온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꿈입니다. 물속입니다.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은 다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다리 위를 홀로 걷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강바람이 불고 발밑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다리는 아무리 걸어도 끝에 닿지 않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 숨이 가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동안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이 두 가지 꿈은 단순한 심리적 상징을 넘어섭니다. 수면의학과 심장내과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패턴에 주목해 왔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호흡 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때 뇌는 수면 중에 특정한 종류의 꿈을 만들어 냅니다. 물속에 가라앉는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 좁은 공간에 갇히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불안의 표현이 아니라 몸의 상태가 뇌에 전달되어 꿈의 언어로 변환된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수면 중 반복적으로 익사하거나 추락하는 꿈을 꾸는 노인 환자들에게서 심방세동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꿈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꿈을 통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의 소리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무섭다는 이유로. 제 제자 중에 정년 퇴임 후 홀로 사는 70대 초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했습니다. 강 위에 긴 다리를 혼자 걷는 꿈이었습니다. 다리는 끝이 없었고 걸을수록 강물 소리만 커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외로움의 꿈이라 여기며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후 그는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 동맥의 70%가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가 퇴원하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꿈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꿈이 단순히 의학적 경고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다리를 혼자 걷는 꿈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고독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평생의 벗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간 자리에 혼자 남겨진 그 고독, 그 감정이 꿈속에서 검은 강물 위에 끝없는 다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면 병원에 가십시오. 심장을 확인하십시오. 혈압을 재십시오. 수면의 질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단언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가장 숭고한 자기 존중입니다. 둘째, 그 꿈이 당신의 고독을 말하고 있다면 그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고독은 때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의 끝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걷는 속도로 천천히 가야 닿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물속에 가라앉는 꿈을 꾸셨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병원 예약을 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살아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꿈입니다. 이 꿈은 앞에 네 가지와 다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꿈을 꾸고 나서 더 두려워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온기가 가슴에 남아있는데 그 온기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환한 빛이 쏟아집니다. 눈이 부시지 않은 빛입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빛입니다. 혹은 흰 꽃들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보입니다. 바람이 불고 꽃들이 흔들리고 그 향기가 꿈속에서도 맡아질 듯 합니다. 혹은 어린 시절 살던 고향 마을이 또렷하게 펼쳐집니다. 무너진 담장도, 굽은 골목길도, 어머니가 밥을 짓던 부뚜막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당신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합니다. 저는 이 꿈이 5가지 꿈 중에서 가장 깊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꿈이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영혼이 이미 쉬어도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제 오랜 제자 중에 어머니를 간병하던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92의 나이에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꿈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동네를 걸어서 옛날 그 동네 감나무가 있던 집 앞에 서 있었는데 참 좋더라. 혹은 흰 꽃밭에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 처음에 그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주일 후 새벽 잠결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꿈을 두고 무의식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고향 마을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흰 꽃밭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꿈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완성의 감각입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다 이루었다는 감각. 완화의학 전문의들은 이것을 두고 삶의 회고적 통합, 라이프 리뷰 인테그레이션, 이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살아온 길을 무의식 안에서 조용히 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05세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을 어귀,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좁은 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보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나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살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많은 계절을 지나왔구나. 그 감사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미움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혼자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흰 꽃밭의 꿈은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아름답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고향 마을이 보이는 꿈은 당신이 잊고 있던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라는 삶의 속삭임입니다. 두려움으로 그 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꿈이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얕은 삶을 산 사람에게는 그런 꿈이 오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많이 사랑하고 깊이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낸 사람에게만 그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손짓하는 꿈,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흰옷에 낯선 이가 이름을 부르는 꿈,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거나 끝없는 다리를 걷는 꿈, 그리고 환한 빛과 흰 꽃밭과 고향 마을이 보이는 꿈. 이 5가지 꿈을 하나로 꿰뚫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꿈은 우리를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목격했습니다. 품위 있게 떠난 사람도 있었고 너무 많은 것을 붙잡다가 고통스럽게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있고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끝까지 거부했느냐, 죽음을 삶의 일부로 품었느냐 아니면 죽음과 싸우다 지쳐 쓰러졌느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구조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지금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삶을 더 깊이 살기 위해서는 죽음과 화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 꿈들 중 하나를 꾼다면 두려움에 떨며 눈을 뜨지 마십시오. 잠시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원망이 있는가? 내가 아직 감사하다고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그 한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혹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제 나이 90세가 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끝자락에 가서야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꿈들을 저주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가장 정직한 편지입니다. 읽기 두렵더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이 아직 살아내야 할 하루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뜹니다. 105년째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어제와 같은 빛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아침 그렇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함으로